병원 내부학과 교수 및 재난 SH 재난의학센터의 센터장 신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테러의학의 첫 번째 챕터인 현대 테러리즘의 위협과 의료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단순한 응급의학이나 재난의학의 범주를 넘어서 테러라는 매우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것인지 그 전략과 시스템을 다루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학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통찰을 드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테러학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대테러학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필요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안타깝게도 예측 불가능한 테러 위협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협의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테러는 매우 복합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테러학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상자를 치료하는 임상의학을 넘어서 테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며 나아가 사회의 장기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모든 의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략을 총망라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강의의 목적은 이러한 현대 테러리즘의 다양한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맞춘 효과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 발생했던 주요 테러 사례를 통해서 현장 대응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교훈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대 테러리즘의 위협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복합성과 예측 불가능성. 이는 단순히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넘어 사회 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하며 저희 같은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거의 압도적인 부담을 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재난 대응 매뉴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의료 대응 전략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적 위협이란 폭발과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등 여러 유형의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장 대응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시간, 장소,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대비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CBRN이 화생방 핵, 폭발, 테러의 경우 환경 오염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와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생존자, 목격자, 그리고 심지어 저희 대응 인력에게까지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안겨서 공황 상태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대테러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위협이 바로 CBRN이 C는 이제 화학이죠. 케미컬, 사인가스나 VX 같은 신경작용제가 대표적입니다. 즉각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오염을 일으키므로 제독이 필수적입니다. 노출 시에는 신경계 손상이나 호흡 부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B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 제제입니다. 환저균이나 천연두 바이러스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잠복기가 존재해서 초기 입지가 어렵고 조용한 전파로 인한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며 진단과 치료가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은 radiological, 방사능, 흔히 dirty bomb 이라고 불리는 radio dispersal device, 그래서 RD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의 형태로 폭발물에 코발트 60이라든가 세슘 137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해 퍼뜨리는 방식입니다. 광범위한 오염 지역을 만들고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나
장기적인 암 발생률 증가를 유발합니다. N은 nuclear, 핵폭탄을 이용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대규모 파괴력과 즉각적인 폭발 피해는 물론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과 핵 낙진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를 동반합니다. E는 explosive, 폭발물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의도성을 가진 폭발물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테러리즘에 들어가는 것이고, TNT나 사제 폭발물, IED 등을 이용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테러입니다. 즉각적인 물리적 손상, 즉 외상, 출혈, 골절, 화상 등 복합적인 손상을 입은 다수의 사상자를 동시에 발생시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에 체계적인 의료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잘 짜인 대응 체계는 이 혼란 속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응급처치 기술을 넘어서 철저한 사전 계획,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통합적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 체계의 핵심 기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지휘 구조와 환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적 의료 대응입니다. 둘째는 의료진의 트리아지 정확도를 높이고 트리아지는 분류입니다. 다기관 협력을 미리 연습하는 전문 훈련입니다. 셋째는 의료, 소방, 경찰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환자 이송 및 수용 방안을 조율하는 다기관 협력입니다. 그러한 복잡한 테러 현장에서 대응의 교과서적인 원칙으로는 디자스터 원칙이 있습니다. DISASTER. 재난이라는 단어가 디자스터죠. 그 스펠에 각각을 이니셜을 각각의 이제 의미들을 이니셜로 해가지고 만든 원칙인데요. 외우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편합니다. 여기를 안내를 해드리자면 특히 중증도 분류가 이 과정의 핵심인데요. 먼저 D부터 시작합니다. 디자스터의 D는 디텍션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는 거죠. 테러 발생을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테러의 유형, 규모, 특성을 초기에 판단합니다. I는 인시던트 커맨드입니다. 즉, 즉시 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합니다. 일관된 소통과 명확한 책임 구조가 혼선을 막습니다. S는 Safety and Security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위협을 제거를 합니다. 이 대응 인력이 안전해야 환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어세스먼트입니다. 피해 규모와 유형, 부상자의 수와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합니다. S는 서포트입니다. 즉시 외부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합니다. T는 트리아지. 이 원칙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E는 evacuation, transport. 그래서 중증 환자부터 가장 적절한 의료시설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그리고 R은 recovery입니다. 현장 복구 및 사후 관리를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T, 즉 중증도 분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트리아지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량 사상자 발생 시 한정된 의료 자원, 인력, 장비, 시간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스타트 불법. 스타트는 Simple Triage and Rapid Treatment의 약자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네 가지 색상 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레드 빨간색은 심장 정지, 무호흡, 대량 출혈 등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오렌지는 중증도 부상이나 뇌 외상 중독 등으로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분입니다. 노란색은 소량의 출혈이나 흉통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초록색은 경미한 부상으로 치료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비우선순위 환자군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네 단계의 절차, 빠른 검사, 중증도 평가, 색상 코딩,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자를 분류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 색깔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그 이 통상적으로는 스타트 트리아지라고 하면 빨간색 레드와 노란색 옐로우, 그리고 초록색 그린과 사망 환자 블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렌지가 나와서 만약에 기존에 스타트 트리아지를 아셨던 분이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오렌지 자체는 그러니까 레드를 좀 더 이렇게 반틈으로 잘라가지고 레드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이제 긴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중증도 부상이고 뇌트라우마나 중독증이 해당이 되고요. 심장 정지라든가 무호흡 대량출혈 같은 거는 레드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타트 트리아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빨간색과 오렌지색은 그냥 요 부분을 볼 때는 이해만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그래서 이제 긴급 치료라는 것은 빨강과 이 노랑을 포함하는 실제로는 재난화 개념이지만 빨간색 때 쓰이고, 노란색은 이제 응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전트에 해당이 되고, 소량출혈이나 이런 흉통 같은 증상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초록색은 경미한 부상이나 감염 없음, 이런 비우선순위가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입니다. 마라톤 결승선 부근에서 두 차례 폭발로 3명이 사망하고 26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폭발 테러의 특성상 중증 외상 및 과다출혈 환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내용에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가장 빛나는 지점은 즉각적인 현장 응급처치였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심각한 하지출혈 환자들에게 지혈대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병원들의 대응도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종합병원 MGH 병원이나 브리검 여성병원 같은 보스턴의 주요 병원들은 사전에 완벽하게 구축된 재난대비 시스템을 즉각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매우 효율적인 환자 분산 시스템을 통해서 부상자들을 중증도에 맞게 여러 병원으로 적절히 이송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반복된 훈련과 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스턴 사례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혈대 사용의 효과는 실로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지혈대를 사용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Stop the Bleed 캠페인처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지혈대 교육과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간 환자 분산 시스템이 성공한 요인도 명확합니다. 사전에 잘 수립된 재난 계획,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병원 이송,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아 의료 자원의 과부하를 방지한 것. 이 모든 것이 훈련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핵심 교훈은 신속한 현장 응급 처치와 잘 훈련된 병원 재난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스턴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테러를 보겠습니다.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입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발생한 이 살인가스 테러로 13명이 사망하고 무려 6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화학 테러 중 하나로 우리에게 화학 테러 대응의 어려움과 초기 상황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응 초기 현장에 누구도 이것이 살인가스라는 물질에 의한 테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조대원과 의료진들은 이것이 화학 테러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없이 현장에 진입했고 그들 자신이 살인가스에 2차 오염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오염 환자를 현장에서 처리할 제독시설이나 프로토콜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환자들이 오염된 옷과 피부 그대로 병원 응급실로 몰려들었고, 이는 병원 내 2차 오염이라는 최악의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도쿄 사례의 초기 상황 인지 실패 원인을 다시 짚어보면, 살인가스라는 유해 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PPE 미착용입니다. 이는 대응 인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지휘와 구조 효율성 자체를 저하시켰습니다. 제도 과정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준비된 시설과 프로토콜이 없었고, 오염된 환자가 병원을 오염시켰습니다. 이 뼈아픈 경험 이후 일본의 화학 테러 대비 시스템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 있습니다. 현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신속히 감지하고 식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이동식 제독 시설과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했으며, 모든 의료진에게 PPE 착용, 환자 제독, 해독제 투여 등 전문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찰, 소방,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두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은 폭발 테러였고요. 도쿄는 화학 테러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도쿄가 13명으로 더 많았지만 부상자 수는 6천 명 이상으로 도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보스턴 대응의 특징은 명확했습니다. 지열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았고, 사망률이 0%입니다. 사전에 구축된 재난 계획에 따라 병원 분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도쿄는 초기 상황 인지 실패로 2차 오염이 발생했고, 제독 시스템의 미비로 병원이 오염 위험에 처했으며, 의료진의 화학 테러에 대한 특수성 인지가 부족했습니다. 핵심 차이는 이것입니다. 보스턴은 폭발 외상에, 도쿄는 화학 오염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즉, 테러의 유형에 특화된 의료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입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교훈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에서 배운 교훈은 현장 응급처치, 특히 지혈대의 즉각적인 사용이 생존율에 결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잘 훈련된 병원 간 협력과 환자 분산 시스템이 의료 자원의 과부하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도쿄 지하철 테러에서 배운 교훈은 초기 상황 인지의 실패가 2차 오염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화학 테러에서 제독 시스템의 부재가 어떻게 병원까지 마비시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료진 보호와 전문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 교훈들이 저희 의료 대응 개선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CBRN이 같은 특수재난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테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기술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지혈대 사용입니다. 보스턴에서 증명되었듯이 이런 외상성 폭발로 인한 심각한 사지 출혈을 멈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인 대상 교육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둘째는 기도 확보. 이 도쿄 살인 테러처럼 신경가스에 노출되면 호흡근이 마비되고 기도에 분비물이 쏟아져 나와 질식하게 됩니다. 신속한 기도 확보는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화학 테러 상황에서는 적절한 마스크 착용과 제독이 기도 확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응급 제독입니다. 도쿄의 뼈아픈 교훈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2차 오염을 막고 병원 시스템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표준화된 제독 절차를 마련하고 대규모 오염에 대비한 이동식 제독 시설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도쿄 테러는
의료진 보호가 곧 대응 역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의료진이 쓰러지면 누가 환자를 치료하겠습니까? 첫째, 개인 보호 장비 착용입니다. 도쿄에서 PPE 없이 현장에 침입했다가 2차 오염된 사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레벨의 PPE를 입어야 하는지 의무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안전 프로토콜입니다. 특히 화학 테러 시에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현장이나 병원 입구에서 표준화된 제독 절차를 거치게 하여 병원 내 2차 오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제독 시스템 구축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셋째는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입니다. 경찰, 소방과 신속히 소통하여 현장 물질이 무엇인지,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의료진은 그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의 모든 환자는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병원은 테러 대응의 최종 보루이자 핵심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병원 재난 계획이 사전에 철저히 수립되고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재난 계획에는 재난 등급에 따른 병원 대응 모드 설정, 의료자원 재배치 및 환자 분산 방안, 그리고 모든 의료 인력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환자 수용 능력 확대, 즉 서지 커패시티라고 얘기를 하는 환자 수용 능력 확대 방안이 최적으로 이어야 합니다. 응급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중증도별 환자 처리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 CBRN이 환자를 위한 특수 진료실은 어디에 마련할 것인지 이 정해야 합니다. 자원 관리 및 교육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필수 의약품, 장비,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의료진에게 테러 대응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 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보스턴 사례가 바로 이 준비된 병원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테러 대응은 절대 병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경찰, 소방, 응급의료, 시스템, EMS, 그리고 군과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는 병원 간 환자 분산 등을 통하여 의료 자원을 최적화해서 과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 공유 및 통합을 통해 테러의 특성을 파악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통합 지휘 시스템입니다. 시너드 커맨드 시스템인데요. 도쿄의 교훈처럼 모두가 일관된 지휘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는 마찰 없는 소통입니다. 표준화된 용어와 프로토콜로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보스턴의 성공이 증명하는 책상 위에 잠자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여러 기관이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한 훈련만이 실전에서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결국 모든 것은 훈련과 교육으로 귀결됩니다. 저희 의료진들은 CBRN이 위협의 특성과 진단법을 배우고 화학물질 감지 및 식별 훈련, 제독 절차 훈련, 그리고 병원 간 협력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편 시민들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대응이 중요한 주체입니다. 보스턴 사례처럼 지혈대 사용법과 같은 초기 응급처치 기술을 아는 것, 테러 발생 시에 즉각적인 대피 요령을 아는 것,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 시에 간단한 보호법을 아는 것은 생존율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교육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에 맞춰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미래의 테러 위협은 드론, AI, 사이버 공격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현재도 상상하기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의 의료 대응 전략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첨단 기술의 활용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CBRN이 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감지하고 원격 의료 기술로 현장의 의료 자원을 최적화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며 모듈식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는 국제 협력 강화입니다. 테러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진 대응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의료 인력과 자원을 교환하며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강화입니다.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재난의료 대비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며 민간인 대상의 테러 대응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테러 대응은 개인적 노력보다는 조직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준비와 역량 강화에 의존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테러 의학이 단순한 응급처치를 넘어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실천 분야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와 도쿄 지하철 살인 가스 테러라는 두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병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수 재난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재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테러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고 최소한 지열대 사용법과 같은 기본적인 현장 응급처치 기술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병원을 비롯한 각 기관은 실질적인 재난 계획을 수립하고 테러 특수성에 대한 교육과 다기관 협력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통합 대비 체계와 전략을 수비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며 특수 재난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슬라이드의 마지막 문구처럼 이러한 경험들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 조직,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대비와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